안녕하십니까. 다원수학 강사 최재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반인 동북고 1학년 반, 얼마 전에 있었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상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위해서 이 영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이번 동북고 시험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이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동북고는 22년을 포함해서 22년 이전 그리고 23년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거와 23년 그리고 그 전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문항들을 직접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제 소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분석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부터 고차 방정식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까지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립 방정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고차 방정식까지 사실 조금은 애매하게 끊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이제 시험 범위가 그 여러 가지 방정식보다는 도형의 방정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험 범위였고요. 난이도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됐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스타일의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면 학생들이 그 문제의 실제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게 판단이 될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난하지만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은 올림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 교육청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사용을 해서 요 어려운 문항이 있어도 요 문항은 보기는 했었구나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체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준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란스러움을 많이 야기를 했다. 어떤 식으로 이 문항들을 출제를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이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개념을 혼용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유로운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이건 당연히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인 거고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풀려고 할 때 이제 난이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 높게 체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문제를 풀 때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요거는 앞에 있는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시간을 조금 단축한 후에 이런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서 여러 개념들이 혼용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지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난이도와 단원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8번 그리고 12번처럼 두 단원들이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단원만 학습이 되고 나머지가 기본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단원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본인 생각하기에 어려운 문항들을 풀 수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문항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문항들을 여기 6번, 12번, 16번, 18번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실 텐데,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될 점이 복소수가 연속으로 나오고요. 2차 방정식 연속으로 나옵니다. 난이도와 별개로 생각하지 못한 단원들에서 연속으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요. 시험지를 먼저 보신 어머님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2차 함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술형 4번, 그리고 서술형 2번, 얘도 풀이법이 2차 함수에 있는 거지, 솔직히 이제 굳이 따지자면 2차 방정식 안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일단 2차 함수, 그리고 16번,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2차 함수 문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나머지 정리와 2차 함수에서 많이 힘을 주는 데 비해서 문항 수는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 텐데, 일반적인 다른 센 또는 RPM 같은 문제집에서 나오지 않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6번입니다. 6번은 보시다시피 되게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22문제 중에서 6번이면 꽤 앞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문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들여야 될 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줬어요. 고등수학이 올라와서 불편한 점이 뭘까요? 케이스 분류를 막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절대값을 쓰는 경우도 많고, 또는 가우스 이런 기호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자주 쓰지 않던 기호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딱 봐도,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많이 본 스타일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가 조금 여유가 없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알파랑 베타를 직접 찾아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찾는 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라도 쉽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요. 두 근의 곱이 여기선 음수.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양수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 둘 중에 하나만 음수겠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지 조금 빨리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겠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을 거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접근을 해버리면 문제 풀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다? 얘는 6번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다 소비를 하게 되다 보면 뒤에 있는 진짜 어려운 문항들에서는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10번입니다. 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문제풀이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생긴 5차 다항식입니다. 5차 다항식이 이렇게 생긴 2차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정수 PQ의 값의 합은 인데요. 사실 얘는 이전에 문항들을 좀 풀어본 경우에는 아마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필이 없어서 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발하냐? 자, 얘가 0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건 0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제곱들을 어떻게 x 더하기 1로 바꾸어서 대입을 해서 풀어내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지 몰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아이디어를 잘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항이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5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2차식으로 나눠버려요. 쭉 긴 문항이 쓰여지고 풀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풀이가 길어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도 사실 풀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일반적인 센 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집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항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고난도 문제집을 통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이 시험지에서 고차 방정식 다 두 문제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고차 방정식과 함께 복소수 범위에 있는 아이디어도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알파 제곱은 3베타 여기에서 가장 큰 복소수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 고차 방정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방법이 쓰였는데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미지수를 없애는 걸 먼저 하자. 그래서 만약 되게 복잡하게 생긴 3차 방정식인데 근을 모르겠어. 그럼 결국엔 여기 있는 k만 없애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안심이 되게 되니까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 제가 했던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다면 여기에서 보자마자 k를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 마이너스 1이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실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허수일 건데 만약에 얘가 허수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베타가 허수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제의 틀을 보면 이제 문제 푸는 것이 사실 엄청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긴장도 많이 할 것이고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마 실수가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이런 힌트들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얘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아, 요 문제 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고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모의고사 문항 이런 느낌이랑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출발이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얘는 제곱입니다. gx라는 함수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는 못과 나머지는 같다. 그럼 얘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쫙 적어낼 거란 말이죠. 이거까지 너무 좋아요. 나에선 너무 좋은데 어떤 실수를 불러일으키기가 좋냐면 자, 여기 비슷한 모양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있는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고요. 여기서는 x 빼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럼 나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달라지는 거 조금. 그런데 또 무슨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쓴 거죠. 자, 나머지 정리 문제를 막 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개수 비교법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나머지 정리의 기본 개념들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뭘 썼냐면 자,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알 거예요. 학생들에게 얘기 좀 할 텐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RX는 사실 뭐다? RX는 2차식이란 거거든요. 근데 2차식에서 R0과 R2는 같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어떤 걸 떠올리면 좋냐면 대칭성을 떠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을 떠올리게 되면 개수 하나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줘야 이 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 하나 나왔을 거고 여기서 힌트 하나 나왔을 거고 여기서 힌트 하나가 나왔을 테니까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 3개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 딱 이걸 받아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리고 나랑 여기 있는 요 힌트 이게 없는 상황에서의 요 문항 풀이는 우리가 사실 조금 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얘를 보자마자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 대칭성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칭성 어디 있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출발을 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조금 풀기가 생각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인데요. 얘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2차 방정식에 서로 나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을 한다. 이 문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두 식이 같다라고만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뺀 후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항을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그러면 알파에 대한 식이 하나 있을 거고 베타에 대한 식이 하나 있을 텐데 그래서 막 알파에 대한 식, 베타에 대한 식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베타가 g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베타 갑자기 끼어 있고 여기는 알파 갑자기 끼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돌려볼 거예요. gx에다가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같은 이상한 식들을 막 확인을 시켜서 적어볼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풀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항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형적인 어려운 문제집에서 등장을 할 법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8번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문제들인데 이 문항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긴 하죠. 작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림포스 문항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들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작년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봅니다. 문제 난이도를 쭉 올려도 학생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본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학생들이 못 본 문항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어떤 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물론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원에서 출발을 하는지는 학생들이 보자마자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라는 이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난이도도 엄청 낮지도 않을 뿐더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푸는데 아마 조금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예를 들어 등급 컷들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난이도보다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시험들을 대비할 때는 다른 것보다 모의고사 문항을 적절히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할 거예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집들, 예를 들어 뭐 TOT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들을 많이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말고사까지 준비할 동북고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개강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화요일에 이제 연립방정식부터 출발을 할 텐데, 사실 연립방정식은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죠. 대부분 학생들이 본 문제집이 그 단원일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서 연립방정식이랑 부등식 같이 하면서 출발을 할 거고,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아요, 항상. 화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텀이 되게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 월금이거나 수토거나, 제가 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월금이나 수토거나 같은 경우에는 텀이 되게 애매하게 잘 짜여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 절반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숙제를 내야죠. 화요일에 숙제를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은 적당히 내주겠죠. 그런데 텀이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목요일에 줬더니, 목요일에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꽤 많이 줄 거예요. 꽤 많이 줄 텐데,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대1로 보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저는 일단 요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24시간 가까이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는 제가 항상 눈을 떠 있어서 질문을 받고 이제 선풀이를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감사할 것 같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었어요. 기출문제 변형과 내신 기출을 이용한 자체 교재. 사실 시중에 있는 시중 문제집의 문항들과 내신 기출에 있는 문항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 지역에 있는 송파, 그리고 뭐 강동도 그럴 거고, 또는 이제 대치로 넘어가 있는 뭐 강남, 서초 이런 쪽에 있는 내신 문제집들은 차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일단 문제를 출발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는 저는 추가로 여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최소한 시중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어려운 문제집들을 많이 보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재를 좀 준비를 할 거고요. 테스트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 봅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보고 오답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는 주요 지역 내신 기출과 시중 교재에 있는 문항들 일부를 섞어서 이제 항상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오답 같은 경우에는 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좀 일찍 불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답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직전에는 제가 항상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들어서, 문항수가 좀 많긴 해요. 제 시험지를 항상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답 관리 철저하게 한다는 점 좀 잘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동북고반 설명, 이번 시험지 분석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